남편과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따뜻한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서 온몸이 떨렸다. 우리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자의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었죠. 서로의 자리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슬퍼했고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이렇게 만나 서로를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고 또 며칠 후 그는 돌아왔고 초췌한 몰골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서윤, 올해 58세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듯이요. 3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밤 그 사람이 앉던 소파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탔죠. 강원도 평창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민박집 하나.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목소리가 참 낮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칠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분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어요. 정태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64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조용했어요. 마치 오래된 연못 같은 느낌이었죠. 이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태원 씨가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박집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손님들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태원 씨의 대답이 짧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11월 초의 강원도는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좋았어요.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 태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식당이 몇 개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태원 씨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말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뭔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진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캐묻기엔 아직 낯선 사이였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검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고요함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울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무서워서 우는 거였다면 이날은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우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서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박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뒤척이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산바람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서 계속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된 그리움 같은 냄새였달까요? 태원 씨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아, 그냥 손님 방이에요. 대답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서 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대 위에 놓으려는데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서랍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진 곳에 편지 한 통이 있었거든요.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누군가 몇 번이고 만져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의 개인적인 물건은 아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체가 참 단정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여자분이 쓴 것 같았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제발 이 집은 지켜줘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여기잖아. 나는 이 집이 당신 같았거든. 따뜻하고 든든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여기 당신이 있어줘요. 내가 없어도. 편지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아, 사랑해.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태원 씨가 그렇게 조용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 집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왜 방에서 이런 슬픈 냄새가 나는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남의 아픈 추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여자분이 얼마나 태원 씨를 사랑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점심때가 되어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혼자 밥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드세요. 제 것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됐거든요. 뭔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집이 참 따뜻한 것 같아서요. 태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태원 씨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덜 외로웠어요. 슬픔을 혼자 감당하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요. 민박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원 씨가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을 아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없이 설거지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남편 생각이 났는데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첫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둘째 주부터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느껴지더군요.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쓸쓸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 마당에 가까워지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확 코를 찔렀어요.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배가 고팠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거죠. 마당에 들어서니 태원 씨가 평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차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세요. 태원 씨의 말투가 참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게 힘든가 보다 싶었어요.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특유의 깊은 맛이 났거든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확 메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나를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으세요? 태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누가 나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간병을 했거든요. 남편 밥, 남편 약, 남편 병원. 제 밥은 항상 대충 때웠어요. 컵라면으로, 김밥 한 줄로, 빵 한 조각으로. 저도 그래요.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리 서글픈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태원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구기자차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좋았어요. 몸에 좋은 차예요.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고마워요. 정말 마당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네, 여기는 밤하늘이 참 예뻐요. 태원 씨도 혼자 오래 사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편지를 받지만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3년 됐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에 제가 무너져 버렸구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은 무너져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11월도 중순이 지나니 강원도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추우시겠네요. 태원 씨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고는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가 코트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코트를 받아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성용 코트였거든요.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로 된 참 우아한 코트였습니다. 하지만 입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어요. 괜찮아요? 네, 입으세요. 태원 씨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그냥 둘 수는 없었나 봐요. 코트를 걸치는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플로럴 계열의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코트, 그분 거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원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요.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그 향수 냄새에서 뭔가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그런 성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소리를.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태원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잠시 후 태원 씨가 맥주 2캔을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 좀 쌀쌀해서. 좋아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서 마당 전체가 은은하게 밝았어요. 코트를 입고 있으니 따뜻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 코트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맥주를 조금 마시고 나니 솔직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요. 태원 씨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달빛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원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 살던 이야기,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했어요. 그런데 맥주캔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태원 씨의 손과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스치듯 스쳤을 뿐인데 깜짝 놀랐어요. 따뜻했거든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태원 씨도 놀란 듯 손을 움직였지만 완전히 떼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죄책감과 함께요.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체온에 설레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기도 했어요. 죄송해요. 태원 씨가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는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기분이었지만요.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서 코트를 벗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떨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태원 씨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했고 말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태원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날은 부엌이 조용했어요. 한참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방 쪽을 확인해 봤는데 태원 씨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몇 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태원 씨가 집을 나간 거구나.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 민박집에 있으니 참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거든요. 아마 태원 씨가 주는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원 씨가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도 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자꾸 태원 씨 생각이 났어요. 저 때문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젯밤 손이 스쳤을 때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해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민박집 구석구석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태원 씨와 한 여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정말 예뻤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태원 씨도 그 사진들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부엌에는 커플 컵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둘이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모든 게 그들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잃은 태원 씨의 마음이 어떨지도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민박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돌아온 거구나 싶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태원 씨가 평소와 같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태원 씨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건데 오늘 용기를 내서 정리했어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편지들까지. 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떠날까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떠나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입장이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조용히 태원 씨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고마움도 느껴졌습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았어요. 며칠 후 태원 씨가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눈에서 보였지만 적어도 말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가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정말요? 가끔 울고 계신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니요. 항상 조용히 울려고 노력했는데 들켰나 보네요.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태원 씨도 혼자 울 때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새벽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게 태원 씨였나 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 말이에요. 아직 한 번밖에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요. 태원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듣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켰어요. 태원 씨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스마트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약에 찌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윤아,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첫 마디부터 눈물이 났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원 씨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태원 씨에게 느끼는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태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더 고마웠어요. 위로의 말보다도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태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서윤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감정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원 씨와 저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태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민박집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그렇겠죠. 태원 씨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보였어요. 그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가슴이 뛰었어요. 태원 씨가 저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는 건가요? 태원 씨,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태원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원 씨와 함께 살기로 한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태원 씨도 잠들지 못했나 봐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잠깐 나왔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긴장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태원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놀람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윤 씨,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요. 정말 그랬어요. 요즘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원 씨가 담요를 가져와서 소파에 덮어주었어요. 이렇게라도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태원 씨 어깨에 기대게 됐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원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태원 씨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됐어요. 11월 말이 되니 민박집 마당에는 저희가 함께 심은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어요. 처음엔 제대로 클지 걱정했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봐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더군요. 이제 김장할 때가 됐네요. 태원 씨가 배추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김장이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태원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김장하는 날 마당에서 큰 대야에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니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김장이 그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 이런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김장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다 지나갔더군요.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뿌듯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함께 널고, 마당을 함께 쓸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산책길에서 태원 씨가 말했어요.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훨씬 나아요. 정말 그랬어요. 태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태원 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58살이라는 나이가 걸렸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서윤 씨, 저도 64살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태원 씨의 손이 스쳤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늦은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일하러 고추밭에 간 여성이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한 사연. 그녀가 없습니다. 며칠을 같이 일했었던 그녀가 갑자기 일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정이 변경돼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만 들렸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보자기 하나가 덮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저에게 선물을 남기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장에게 전화한 후 그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63살 윤정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이제는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벌써 8년째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어요. 고추가 한창 붉게 익어가는 계절이라 혼자서는 따기가 버거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읍내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일손을 부탁해 놨거든요. 오늘 아침 7시쯤 사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보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밭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추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 여자더라고요. 혹시 윤정호 씨세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 정도 되고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나왔어요. 장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고추 따는 일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여자분이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미 와주셨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일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은희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추 따는 요령, 상자에 담는 방법, 휴식 시간까지 다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설명을 듣는 모습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쪽 고랑에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저는 반대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 지나고 슬쩍 은희 씨 쪽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놀림이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고추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따서 상자에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능숙했죠. 이상하네. 처음 하시는 거 아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제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고추를 따는 속도도 저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늘진 곳으로 가보니 은희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놓고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오전에 포기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죠. 은희 씨가 농사일에 익숙한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오후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희 씨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죠.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슬쩍 도와주기도 했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일당은 약속대로 업체에서 정산해 드릴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잠깐 비틀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집에서 우린 보리차가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은희 씨가 고맙다며 보리차를 받아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내일도 나오실 건가요? 네, 아마 며칠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희 씨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밭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고추를 나보다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따더라고요. 내일 또 만나게 될 텐데 이상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보다 표정이 좀 더 익숙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몸이 개운해요. 이틀째부터는 서로 어색함이 좀 덜했습니다. 은희 씨도 박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는지 혼자서도 척척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구역을, 은희 씨는 은희 씨 구역을 맡아서 조용히 일했죠.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 되어갔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 떠올랐죠. 평소처럼 밭 가운데 그늘진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은희 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밭 끝자락 느티나무 아래에 은희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쉬고 계시나 보다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시락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조금 더 지켜보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홀로 우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죠. 결국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은희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병원에. 아니에요. 그냥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구나.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으로 달려가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은희 씨 옆에 앉았어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죠. 물 드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혜 씨가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는 말들이 때로는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사람들이 건네던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하러 왔는데 이상한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웃고만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도시락 뚜껑을 열더라고요.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집에서 싸온 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 어색하시면 제가 같이 앉아 있을게요.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각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날씨 얘기도 하고 고추가 잘 자랐다는 얘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은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정호 씨는 언제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셨어요? 한 8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처음엔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죠.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희 씨에 대해 조금씩 알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의 지난 시간이 어땠을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같이 도시락 먹던 사람이 누구였을지도 말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은희 씨와 함께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은희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점심시간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 시간이 되어도 은희 씨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늦잠이라도 잤나 싶어서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연락도 없이 1시간을 더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까지 나오던 장은희 씨가 오늘 안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 그분 말씀이세요? 배정이 변경됐어요. 다른 농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농장이요? 갑자기 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요. 그래도 며칠간 함께 일했는데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일용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날은 혼자 일했습니다. 은희 씨가 하던 구역까지 모두 해야 하니까 일이 배로 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으니 뭔가 이상했죠. 벌써 혼자 먹는 게 어색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에야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더라고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자기를 풀어보니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건 며칠 전에 제가 은희 씨에게 빌려준 손수건이었죠.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놓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 밑에는 작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들깨조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작은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희 씨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좋게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들깨조청 병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단맛 뒤에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은희 씨가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혼자 울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결국 참지 못하고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장님, 죄송한데요. 혹시 장은희 씨가 어디 농장으로 간 건지 아세요? 아, 은희 씨 말이요.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갔다던데요. 방울토마토 농장이요? 그런데 거기 사장이 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꾼들 대하는 게 영 안 좋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같은 분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은희 씨 생각만 났어요. 그래서 정호는 그날 밤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잠을 제대로 못 이룬 채 일어났습니다. 어젯밤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은희 씨가 그 농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결국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산 너머 방울토마토 농장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출발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농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니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제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다 상해.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 남자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은희 씨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장 사장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해. 이것도 모르냐고. 나이만 먹었지 하는 일은 영 엉성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은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인데요. 제 농장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희 씨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니면서.
농장 사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은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희 씨, 괜찮으세요? 은희 씨 얼굴을 보니 며칠 사이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눈가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고 표정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정호 씨, 어떻게 여기를? 이 사람, 내가 모시러 왔소. 농장 사장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 저는 아직 일이 됐어요. 가시죠. 그때 농장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야, 잠깐만. 일 다 안 끝났는데 어디 가려고 해? 일당은 제가 책임지겠소. 은희 씨, 가방 챙기세요. 은희 씨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요. 빨리요. 은희 씨가 조용히 가방을 챙기는 동안 농장 사장은 계속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은희 씨를 이곳에서 데려나는 것이었거든요. 트럭에 오르는 은희 씨 모습을 보니 눈가가 촉촉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시동을 걸고 농장을 벗어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늦었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왜 왔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온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네, 계속 생각났거든요. 은희 씨가 혼자 도시락 드시던 모습, 같이 일하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랬어요. 정호 씨 농장이 그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은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트럭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은희 씨를 데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원래 머물던 농막은 산 너머에 있었고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읍내 여관이라도 구해서 여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농막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제 농장 한쪽에 작은 농막이 있었거든요. 평소엔 농기구 보관용으로 쓰던 곳이었지만 잠시 머물 정도는 충분했어요. 간단히 정리해서 은희 씨가 쓸 수 있게 해드렸죠. 저녁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 씨, 죄송한데요. 문을 열어보니 은희 씨가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농막 지붕이세요. 물이 계속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농막 지붕이 오래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새곤 했어요. 평소엔 농기구만 보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람이 자기엔 무리였죠. 큰일 났네요. 일단 수건부터 가져다 드릴게요. 은희 씨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고 차를 끓여드렸어요. 그런데 비는 더 세게 내렸고 농막으로 다시 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방이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창고로 쓰고 있어서 사람이 잘 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기로 했습니다. 정호 씨가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말도 안 돼요. 손님이 바닥에서 잘 수는 없죠. 손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어쨌든 안 돼요. 제 결정이니까 따라주세요. 은희 씨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방에서 씻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 한결 편해 보였죠. 불을 끄고 각자 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정호 씨, 잠 안 오세요? 어둠 속에서 은희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비 소리가 너무 커서요. 은희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밤이네요. 이런 밤이요? 혼자가 아닌 밤이요. 혼자인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밤은 처음이었어요. 저도요. 오늘처럼은 처음이에요. 정호 씨도 오래 혼자 사셨나 봐요. 8년 됐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요. 저는 5년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둘 다 혼자 살아온 시간이 있고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어떻게요? 따뜻해요. 오랜만에 집에 온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 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은희 씨, 내일부터 다시 제 농장에서 일하세요. 괜찮으시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은희 씨는 계속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농막 지붕을 고치려면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이 상황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 씨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고 간단한 아침 식사가 상에 차려져 있었죠. 8년 만에 처음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함께 아침을 먹고 밭으로 나가서 일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호흡이 맞았죠. 어느 구역을 맡을지, 언제 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고추장을 담글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농사지은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혼자서는 양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은희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추장 담그는 거 아세요?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먼저 고추를 말리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서 씻고 햇볕에 말렸어요. 은희 씨는 고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상한 건 골라내고 크기별로 나누고 고루 마를 수 있게 뒤집어주고요. 참 꼼꼼하시네요. 음식은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대충 하면 맛이 없어져요. 고추가 바짝 마르면 절구에 넣고 빻았습니다. 옛날 절구라 힘이 많이 들었는데 둘이서 번갈아 하니까 금세 끝났어요. 은희 씨가 절구질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익숙해 보였습니다. 손목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좋아해요. 뭔가 만드는 게 재미있거든요. 고춧가루가 되면 메주가루, 소금, 엿기름 우린 물을 넣고 잘 섞었어요. 양념도 넣고 간도 맞추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은희 씨가 맛을 보더니 조금 더 단맛을 내자고 하더라고요.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희 씨가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함께 고추장을 담그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끔 쉬면서 차도 마시고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니 은희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부터가 남달랐어요. 이걸 언제 만드셨어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된장찌개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고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깔끔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밥상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거든요. 이런 밥상 아내 떠난 이후 처음이에요. 은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요. 누가 제 밥을 맛있다 해준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외로움을 겪어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일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은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후에도 계속 고추장 작업을 했어요. 항아리에 담고 윗면을 평평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고 천으로 덮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이제 몇 달 기다리면 맛있는 고추장이 되겠네요. 네, 내년 봄에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에도 은희 씨와 함께 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은희 씨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서울 번호판이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딸 소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소연아, 언제 왔니? 연락도 없이. 아빠. 소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장은이라고 합니다. 소연이가 은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얘기 좀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희 씨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빠, 지금 이 나이에 여자라니요? 소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여자랑 같이 산다고. 소연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뭔데요?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소연아, 은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딸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희 씨를 그렇게 생각한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희 씨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아빠는 그 여자와 어떤 사이예요? 설마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직 은희 씨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밖에서 은희 씨가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눈치를 보고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 어디 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물어봤어요. 은희 씨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호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딸분이 오셨는데 제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때 소연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그만해. 아빠, 나는 지금이 제일 사람답소. 소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 엄마 떠나고 8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그런데 은희 씨가 와서 처음으로 집에 온기가 생겼단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 소연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 내 엄마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거든. 이해해줘. 그날 밤 소연이는 말없이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은희 씨는 결국 농막으로 돌아갔고요. 집이 다시 텅 비어 있으니 참 허전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보니 소연이가 고추장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맛보고 있더라고요. 소연아, 웬일이야? 소연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빠, 이 고추장 누가 만든 거예요? 은희 씨랑 같이 만들었어. 이런 장맛. 엄마 이후로 처음이에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엄마 고추장 맛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소연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우는지 말이에요. 엄마가 그리웠구나. 네. 아빠도 외로우셨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은희 씨를 찾아갔어요. 은희 씨, 어제는 죄송해요. 은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은희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은희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죠. 드디어 딸이 이해해 준 것 같아서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올해 고추 농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붉게 익었던 고추들을 다 수확하고 나니 밭이 한결 넓어 보였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은희 씨를 처음 만났던 것도, 함께 고추장을 담갔던 것도, 딸과 갈등을 겪었던 것도 모두 이 고추밭에서였습니다. 정호 씨, 내년에도 고추 농사 지으실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내년엔 혼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은희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요즘 들어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 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계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혹시 은희 이모랑 결혼식 올릴 생각 없으세요? 결혼식이라. 이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을. 아니에요. 조촐하게라도 해야죠. 이모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제대로 된 인사는 받으셔야죠.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은희 씨와 결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은희 씨에게 물어봤어요. 은희 씨, 우리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요. 은희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고추밭에서 소박한 혼례상을 차리기로 했죠. 결혼식 날 가을 햇살이 고추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고랑 한가운데 평상을 놓고 작은 혼례상을 차렸어요. 떡과 과일 그리고 저희가 함께 담근 고추장도 올렸습니다. 은희 씨는 직접 만든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축하해 주었고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두 분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이장님의 축하 인사에 마을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박수 소리가 고추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례상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릴 때 가슴이 벅찼어요. 63세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63세에 이런 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은희 씨를 만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은희 씨가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신 후 저희 둘은 밭을 정리했어요. 혼례상도 치우고 평상도 옮기고 다시 평범한 고추밭으로 돌려놓았죠. 정호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행복은 몰랐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밭 끝자락을 걸었어요. 여기저기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내년 봄에는 뭘 심을까요? 고추 말고 다른 것도 심어봐요. 토마토나 오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밭을 좀 더 넓혀야겠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계획들, 꿈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밭 끝에 다다르니 들꽃들이 더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구절초,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저희는 그 들꽃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보면 마치 꽃밭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63세와 56세에 찾은 진짜 사랑, 그리고 함께할 따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